우리 국민 가운데에는 국민의힘 요즘 뭐 하세요? 그러면서 안부를 묻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문재인 민주당의 이중대다. 거의 새칭 빨갱이당이다. 이런 심한 이야기를 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사실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보궐선거, 그거 한 1년짜리 보궐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에서 승리를 하는 것은 국민에게 열심히 지지를 호소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국민이 아니라 주민이 되겠죠. 주민들이 한 1년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신임을 준 겁니다. 첫째는 국민의힘에서 열심히 했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열심히 해서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했더니 이상하게 여기저기에서 다른 곳에서 그 승리의 상금을 나눠 갖겠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 스스로도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보궐선거는 단지 지방자치선거가 아닙니까? 국민이 투표를 하는 국회의원 선거 혹은 대통령 선거하고는 아예 세계가 다른 그런 것입니다. 보궐선거는 주민의 투표였죠. 그런데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상하게도 국민의힘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의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를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가만히 두고 봤더니 제 발로 사자의 입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그것이 국민의 힘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1년이 못 되는 그런 기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올해 7월이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선거 전국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런데 다들 뭐 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장제원 의원이 지난 4월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직속으로 있는 국민통합위원회에 가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상하다 할 것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하고 있는 그 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알고 있다면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문재인 민주당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시작된 것은 바로 올해 1월 6일 이런 조직을 만들겠다. 이렇게 국회의장이 밝힌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회의장이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목적이다. 하는 그 말이 이렇습니다.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어 통합하겠다. 흔히 좌우합작 그렇게 볼 수 있는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단히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2월 2일에는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공동위원장이 호남 출신 임채정, 그리고 경남 출신 김형오,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 분과가 3개 있는데 이 공동위원장 포함해서 전체 위원이 23명입니다. 대충 몇 명만 이름을 소개하죠. 유인태, 성한용, 임지봉, 김광림, 이종인, 이 사람은 여시제 사람입니다. 박순애, 한국행정학회 회장, 그리고 장지연, 사회적 기업하고 관계 있는 인물이죠. 이때 임채정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채정 위원이, 여기서 위원장이 되겠죠. 이러이러한 것을 극복하면 새로운 차원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박병석 의장은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어 통합하겠다. 임채정 위원장, 공동위원장은 새로운 차원의 세상으로 나가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질서하고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한다. 그 정도는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 통합은 어렵고 결국 통합 제도화는 개헌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말은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국민 통합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개헌을 하기 위해서 좌우합작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개헌이 목표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장하는 개헌은 권력 분점 개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략 그 단어를 보건대 권력을 나눠 갖는 것이구나. 내각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권한을 국회가 더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력 집중 개헌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각제 개헌이 아니겠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박병석 의장이 말하는 권력 분점 개헌은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첫째, 문재인 정권, 이곳의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확보하겠다. 정책이 일관성 있게 간다 하는 것은 선거로 만일 A당과 B당이 있다고 한다면 A당의 정책을 B당이 다수당이 되게 되면 그것을 집행하지 않겠죠. 그것을 막겠다.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방법은 이렇습니다. A당의 정책이 계속 집행되게 하려면 2번, 3번, 4번 계속 A당이 다수당이 되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죠. 그것은 A당과 B당이 연합을 해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나오든 상관없이 하나의 당이 된다.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래서 이 2번째 경우는 거대 1당, 나머지 당은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정도로 거대한 하나의 당을 만드는 것. 약간이라도 저항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진 정당은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2가지가 무엇인가?
정책이 일관성 있게 나가기 위해서 그 정책에 반대하는 정당은 집권을 못하게 한다. 결국 집권 세력의 변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개헌을 하겠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현재 만일 집행부의 그 수장인 대통령을 배출한 그 정권이 사실은 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뜻에 반해서 자기들의 사상을 집행하고 추진하려고 한다면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그들을 몰아낸다. 그것이 약속돼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뜻대로 정권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테니까 다음번에 반드시 우리가 또 정권을 잡겠다. 그렇게 되는 개헌을 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가 중장기적 국가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을 하겠다. 중장기적 국가 발전 전략은 보통 이렇습니다. 이번 집행정부가 5년 계획이 아니라 1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번 집행정부가 다른 정당 측,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중단이 되겠죠. 그것을 막겠다. 현재 문재인 씨의 경우에는 30년 계획, 50년 계획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변함없이 지속되도록 하겠다. 결국 이것은 장기 집권, 그 정책이 제대로 추진이 되도록 30년, 50년, 100년 장기 집권을 하도록 그렇게 헌법을 만들겠다. 이런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권력 분점, 권력을 나누어서 가지는 것은 무슨 뜻인가? 혹시 이것이 연방국가에 준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리마연의 보고서, 이미 그 배포한 보고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방국가가 아니고 지금 메가시티라고 해서 법률과 조세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방 분권 국가를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시행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방 국가보다 그 결속력이 훨씬 낮은 연합 국가를 추구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연합 국가, 그 다음에 독재를 하겠다. 좋은 뜻의 독재를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정당은 남겨둔다. 그런데 다당제도 아니고 양당제도 아니고 거대 일당이 있고 나머지 정당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것이 될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 그 예를 찾자면 김정은 집단에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당은 노동당 이런 것이 있죠. 나머지 청우당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당으로서 의미가 없다. 일당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4월 21일 국회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종민 의원이 개헌에 대해서 좀 내용을 밝혔습니다. 중장기 국정기획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대통령 중임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만큼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보다는 대통령 중임제를 취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정당이 법률을 제정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정당 중심으로 여야 공통 공약을 제도화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소위 여야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재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1당 2당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공통 공약을 낸다. 큰 집 작은 집. 그 문재인 민주당 속에 국민의힘이 들어간다. 그럴 때 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자기들이 구성한 정당, 그 정당에서 법을 만드는 권한을 더 많이 갖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의회가 중심이 되는 권력구조, 그것을 이 개헌 그 내용에 담아야 한다. 이러면 아마 10중 8구 오해를 할 겁니다. 의회 민주주의 이러면서 의회가 중심이 되는 것은 의원 내각제일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들이 추구하는 바를 밝혔듯이 그것은 의원 내각제가 아닌 것이죠. 똑같이 국회가 중심이 되는 이런 형태는 회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북한에서 취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개인이나 비서실 위주였던 대통령제가 이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정당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민주적 변화를 해야 한다. 그러면 국회를 중심으로 집행부가 움직여야 한다. 이것은 북한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회는 사실상 일당제 국회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알고 있다시피 국민의힘 외곽에 있는 상당수 그런 인물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인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들은 원래 한 식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민주화 세력끼리 경쟁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그냥 합의해서 국민은 상관없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하자.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겁니다. 국민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10번, 20번 계속 속이고 말을 바꾸고 국민이 화를 내면 찔끔하고 먹을 거 부스러기 좀 주고 그러면 또 좋다고 표를 주고 이렇게 국민은 조종이 가능한 쉬운 상대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이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YS, 김영삼이 되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 민주화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몽땅 YS 키즈, 김영삼의 아이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속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그 위원회, 이 개헌을 하는 것을 국회의 중심 그 조직, 행정 조직까지 다 거기에 투입을 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개헌과 관련해서 국민통합위원회의 향후 일정을 보도자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6월 달에는 개헌 세미나를 하고 7월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그리고 9월 말에 최종 결과 보고를 하고 아마 시기적으로 대략 9월 정도에 대선 경선이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월에서 11월에는 그 입법 과제를 논의하겠다. 그러니까 개헌에 돌입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스 보도도 됐습니다. 아시아경제 2021년 4월 23일자 뉴스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6월 초에 개헌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런데 5월에 여당과 야당의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면 곧바로 개헌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겠다. 그냥 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좌우합작이다 보니까 박병석 의장도 결국은 국민의힘 측과 서로 발을 맞추어가면서 행진하고 있는 중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그 비서실장 이름이 복기왕이라고 합니다. 그가 언론사하고 통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21대 국회 개원 1주년에 맞춰서 6월 1일에 개헌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국회의장실과 외부에 있는 관련 연구단체가 함께 주최할 것이다.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 향후 일정에 7월 초에 이 중간보고를 한다. 그렇게 했죠. 왜 7월 초인가? 2022년 3월에 대선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와 관련이 있는 것이겠죠. 바로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7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 중간보고를 내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이 재헌절을 전후할 때까지, 그러니까 7월 17일 그때를 전후할 때까지, 그보다 좀 일찍부터 시작이 되겠죠. 개헌 논의라는 불을 최대한 피워 올릴 계획이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개헌 논의가 한번 밖에 풀려 나오면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는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죠. 문재인 민주당의 여러 가지 독재, 그리고 정책 실패,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다 퍼져 나왔을 때 코로나19, 백신 이런 이야기로 그것이 덮여버렸었습니다. 이번에는 개헌이라는 것으로 또다시 그게 나오는 것을 덮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개헌을 한다고 하면은 헌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거 헌법에 위반된다. 이러면 되는데 현재 야당에서는 제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야당들은 개헌을 하면 나에게 콩고물이 많이 떨어지는 개헌을 하기 위해서
개헌 작업에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저들의 꼼수에 그냥 걸려드는 겁니다. 선거에서 문재인 민주당이 잘못한 것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개헌에서 우리는 내각제 하겠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런 이익을 원한다. 이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서 그런 배후 노릇을 하겠죠. 따라서 시기를 이렇게 잡은 것은 문재인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문재인 민주당은 개헌하겠다 하는 것을 앞에다 내세웠고, 또 하나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 전부터 개헌 이슈를 밖에 풀어놓겠다. 목표가 한 가지가 아니다. 결국은 대선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러고 보니 여기에서 1990년에 있었던 3당 합당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측에서 4당 합당을 추진했습니다. 일명 보수 대연합이다. 이런 것인데,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죠. 구국의 결단이다 하는 명분 하에 3당 합당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4당이 아니고 3당 합당을 하게 됐는데, 노태우 민정당에서는 그러면 어째서 그래도 좋다고 했을까? 그때 약속한 대가가 바로 내각제 개헌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라도 받으면 된다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1990년 3당 합당의 핵심은 노태우가 아니라 김영삼이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세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YS는 DJ와의 힘든 선거전을 거치는 대신에 민정당 등 여권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길을 택했다. 그래서 3당 합당에 응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죠. 김영삼은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합당을 하면서 내각제 개헌을 약속한 것은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YS는 그 약속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결국 민정당에게 대가를 안 준 것이죠. 물론 나머지 한 당에도 대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1992년 12월 18일 결국은 3당 합당한 정당은 형식적으로는 여당이었고, 그리고 외견상 보수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영삼 씨는 그 보수당의 대통령이 됩니다. 뜻을 이룬 것이죠. 내각제 개헌 약속을 해놓고 합당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버리고 합당한 당을 바탕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이죠. 껌 먹고 알 먹고. 결국 나머지 2개 정당은 바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다 이랬죠. 대통령이 된 다음에 김영삼 씨는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 세력, 그리고 충청 세력, 이 3당 합당을 하면서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결집하는, 그래서 218석인가 하는 거대 정당이 돼버린 것이죠.
마치 지금의 문재인 민주당과 같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은 거대 정당이 된 다음에 모든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독재를 했다. 그렇습니다. 김영삼 씨를 이야기할 때 무슨 민주화의 아이콘이다 이러는데 그야말로 국가 체제를 부숴버린 그런 독재자였던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합쳐진 TK, 대구 경북 그리고 충청 세력을 몰아내 버렸습니다. 그때도 당을 깨끗하게 한다. 이러면서 다 쫓아낸 것이죠. 정치적인 세력을 망가뜨려 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3당 합당을 한 민자당은 김영삼당이 되었다. 그렇게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5년 12월 6일 이제 그 민자당이라는 이름까지 버려버립니다. 신한국당으로 바꾼 것이죠. 김영삼당, 신한국당, 그리고 경남당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총선에서 패배를 하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을 새로운 인기인들을 영입했습니다. 이때 영입한 사람이 이회창, 박찬종, 이재호, 김문수, 이우재, 홍준표, 맹형규, 정의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들어본 이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회창 씨는 충청 사람 아니냐? 워낙 그가 인기 있는 인물이어서 그랬는지 충청 사람이지만 영입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선거에 나갈 때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런 면에서 충청 세력을 몰아내는 YS의 그 습성, 그것은 바뀌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TK와 충청 세력을 다 몰아내고 정당을 YS의 당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그 민주화 시대의 정치판은 결과적으로 YS 키즈들이 다 차지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냥 보기에 이들은 보수다. 이들은 변혁 세력이다.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결국 따져보면 보수로서 YS 키즈이고 변혁 세력으로서 YS 키즈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대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정사가 유린되고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것도 유린되고 이렇게 된 것이죠. 이들은 YS 키즈니까. 그래서 이들은 대립을 하다가 지금도 김영삼 씨의 제삿날이 되면 모두 다 같이 몰려가서 제사에 참여를 합니다. 좌우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이 민주화 세력의 민주화 30년인 겁니다. 리마연에서 이미 밝혔듯이 이제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은 더 이상 이러한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민주화 30년은 이제 끝났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에게서 끝날 것인가? 그가 마지막 인물인가?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다시 김무성이 YS 키즈로서 이 민주화 세력의 목숨을 연명하는 그 길에 앞장서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무성이 무슨 일을 했는가 정리해 보기로 하죠.
바로 1년 전입니다. 2020년 2월 11일 범민주화 세력을 모아서 원포인트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월 11일이면 어떤 때입니까? 바로 총선 직전이지요. 그때 리마요는 그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설령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이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개헌안을 김무성이 공동대표로서 지지를 한다면 선거를 상납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죠. 이러한 행위를 보건대 총선 직전에 문재인 민주당을 위해서 보수 정당을 들어서 바친 김무성의 행위, 그것으로 보아서 당시 자유한국당은 총선에서 싸울 의지가 아예 없었구나.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총선에서 대패했다. 그것은 오히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딱할 지경이다. 김무성을 비롯해서 중추 인물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원포인트 개헌안의 공동대표로 김무성과 강창일이 나섰습니다. 그러면 2월 11일에 이렇게 하고 말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헌법 개정을, 헌법을 법률보다 쉽게 무너뜨리고 바꿔칠 수 있도록 하는 이 원포인트 개헌안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2020년 3월 6일 김무성, 강창일을 포함한 148명의 의원, 그 당시 재적의원이 295명이어서 간신히 개헌 정족수를 채운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자회견만 한 것이 아니고 국회에 제출을 한 겁니다. 이거 헌법 내란죄입니다. 알기 쉬운 이야기로는 반역죄다. 그런 것이죠. 이들이 내세운 원포인트가 무엇이냐?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입니다. 헌법 제128조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여기에 중간에 끼워 넣습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나 여기서부터 추가된 부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이렇게 개정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느 조직이든 어느 세력이든 100만 명의 좋아요를 동원할 수 있으면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그런 국가 위기 상황을 만들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공식 절차처럼 되어 있죠. 그거 어떻게 운영합니까? 아이디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해놓아서 국적 불명이다. 이런 이야기 있죠. 100만 명 동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청와대 국민청원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이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이라고 하는 것이 해킹당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이지만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100만 명 모으는 거,
누가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소위 변혁 세력이라고 하는 문재인 민주당 쪽에서는 인기 연예인이 나서도, 인기 방송인이 나서도, 그리고 민노총이 나서도 100만 명 동원은 거뜬하다. 그러면 그때마다 헌법은 누더기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이러한 국가 위기 상황을 일으킨 것이 김무성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김무성 등 이 국회의원 148명, 반역의 국회의원 148명, 그들만 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있는 문재인 씨도 여기에 공조를 했습니다. 바로 이 개헌안을 관보에 공고했던 것이죠. 보도된 바에 의하면 2020년 3월 11일 대통령 공고 제299호로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헌법 내란죄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이 개헌안을 발의했고 문재인 씨가 그것을 관보에 공고했으니까 그러면 국회는 이 개헌안을 의결해라 하고 주장한 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문희상 국회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들입니다. 이들은 5월 8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이 원포인트 개헌안을 표결해야 한다.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이때 소위 변혁 단체들이 시위도 하고 이것을 국회에 대고 강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심재철, 당시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의하면 심재철 원내대표를 다음과 같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5월 8일 국회 본회의 의사 일정 자체를 거부했다. 이것은 개헌 거부라고 봐야 할 것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를 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민 발안 개헌안은 헌정 자체를 뒤집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민주노총을 동원해 노동자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5월 8일 본회의에서 이 개헌안을 의결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당시 심재철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낸 것이죠. 그런가 하면 헌법 내란죄를 저지른 김무성 일당, 여기에 발의자 148명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 의원들, 그리고 그 당의 저구를 가지고 선거에 나간 사람들, 그래서 총 22명이 있습니다. 충청의 홍일표, 충청의 유민봉, 참고하기 위해서 그 지역도 같이 밝히겠습니다. 경북 박명재, 충청 김용태, 경남 이혜훈, 경북 강석호, 경남 김성태, 부산 김무성, 경남 여상규, 호남 정운천, 경북 백승주,
충청 이종배, 전남 이종구, 충남 안상수, 경북 장석춘, 경기 정병국, 충청 정진석, 경기 김학용, 경북 정가뷴, 충청 이명수, 충청 김삼화, 충청 김수민. 그런데 이것을 두고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김무성, 김성태, 정진석, 정가뷴, 여상규 같은 거물 정치인이 자신들이 손발이 된 데 대해서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무성을 우리가 남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남이다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문재인 민주당의 개헌 전략을 보면은 국회의장 비서실장인 복기왕,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개헌을 6월 1일에 세미나를 하고 7월 초에 중간 보고를 하고 그러려면 개헌안은 언제 만들 것이냐, 이것이 궁금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개헌안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 이런 것이죠. 2018년 청와대 개헌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조국 씨가 발표를 했던 바로 그 개헌안을 가리키는 겁니다. 복기왕 비서실장의 말입니다. 20대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단지 한두 가지 견해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개헌안의 틀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5년 단임제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것은 연임이나 중임이다. 이래놓고 내각제에는 그야말로 립서비스로 덧붙여 놓습니다. 앞에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중임이다 하는 것을 보았죠. 연임이나 중임 혹은 내각제 주장까지 모두 포괄해서, 이 내각제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표현이 다르죠. 정치 발전을 위한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개헌안이 있다고 했는데 2018년 청와대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면 8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들의 그 개헌 전략이 어떤 곳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은 민주연구원하고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정한용 한겨레신문 기자가 발표했던 그런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한용. 이 사람은 현재 박병석 국회의장이 만든 그 위원회, 거기에 위원이기도 합니다. 성한용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라다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개헌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 중에 아주 살벌한 말이 있어서 그 대목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치는 작위의 예술이다. 작위라는 것은 작위, 부작위라는 것이 있죠. 무엇인가를 하는, 만드는, 있는 것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버리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업적과 성과를 내야 한다.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개혁을 해야 한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기득권 세력이 저항하면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할 일은 하고 결과가 생기면 책임지면 된다. 한마디로 저질러 버리자. 이렇게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들이 가는 방향이 무엇인가? 이들이 지금 추종하는 신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리마연의 보고서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제1권 수도 서울, 제2권 일국 이제, 제3권 공산 경제, 제4권 신대동아 경영권 아나키즘 통일. 그러면 김무성은 왜 문재인 민주당과 손을 잡은 것일까? 그것도 우리는 궁금합니다. 현재 문재인 민주당에서 가장 안정적인 대선 후보는 정세균 씨라고 하겠죠. 정세균 씨가 올해 1월 9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새해 벽두,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미국에서 의회가 폭력으로 침탈당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기시감과 함께 정신을 번뜩 차립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국민은 주인이며 그 궁극적 목표 역시 국민이어야 합니다. 국민을 차별하고 편가르며 선동하는 정치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독선과 불통의 정치는 종국의 국민 불행으로 귀결되는 것이 역사의 증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리마연의 강의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정세균 씨가 보수가 됐느냐, 우파가 됐느냐, 아니면 중도가 되었느냐라고 그런 의문을 품으면 안 됩니다. 정세균 씨는 변혁 세력입니다. 단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정치적인 어떤 사상적인 사조, 이념은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생 가는 것이죠. 특히 대선 후보로 나간다 하는 사람이 정치적인 이념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은 애초에 그 사람은 들러리감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세균 씨의 이 글을 보면 이 정도면 민주화 세력의 연합이 가능하겠네. 이 정도면 좌우 합작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2021년 5월 6일 정세균 씨는 이광재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김두관 씨와 조찬 회동을 했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김두관 씨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행대로 하면 민주당은 대선 180일 전에 후보를 선출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대선 120일 전에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그럼 120일이면은 한 4개월, 3월로 치면 2월, 1월, 12월, 한 11월에 후보를 선출해도 되겠구나. 경선이 그때 있어도 되겠구나. 그럼 9월이 아니고 한 11월에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보이죠. 민주당은 더 일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두관 씨가 정세균 씨에게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대선 경선 시점을 더 늦추려고 하고 있다. 그럼 11월도 아니고 12월쯤에 하려고 한다. 그렇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대선 경선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 이 대선 경선 시점을 늦게 잡는, 그러니까 선거일을 바로 앞에다 두고 잡는 것이 반드시 좋은가는 좀 다르겠죠. 사정에 따라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경선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를 정한 다음에 합치된 힘으로, 의지로 그 후보를 밀어서 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낫겠죠. 그런데 그 경쟁이 심하고 분열이 심해서 의사합치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아직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좀 늦게까지 유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없이 앞뒤 자르고 국민의힘이 늦추려고 하니까 민주당도 늦춰야 하겠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죠. 정세균 씨는 직접 의사 표현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온 뉴스를 가지고 보건대 그러면 정세균 씨와 김무성 씨가 어떤 밀약이라도 했는가? 서로 보조를 맞추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거야 뭐 곧 있으면은 서서히 밝혀질 겁니다. 그런데 정세균 씨는 호남이 아닙니까? 그 호남인데 김무성 씨하고 어떻게 손을 잡을 것인가? 물론 박근혜 대선 후보 당시에는 호남을 손잡았죠. 돌이켜보면 이것이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1990년 3당 합당 때 PK, 부산 경남하고 TK, 대구 경북하고 충청 이렇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구 경북과 충청은 써먹고 버렸죠. 그런가 하면 2012년 대통합 때에는 어땠는가? 리마연에서는 박근혜 그 당시 대선 후보를 YS 키즈라고 그의 정치적인 노선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PK, 부산 경남하고 TK, 그리고 충청을 다 손을 잡았습니다. 유의할 것이 이때 TK는 대구 경북이 아닙니다. 대구 호남인 것이죠. 대구 광주, 대구 호남. 이것을 가리켜서 신 PK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호남과 충청을 써먹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YS 키즈의 이 민주화 세력의 대통합,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번에는 PK와 충청이 손을 잡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PK는 부산 경남이 아니고 부산이 경남을 나타내고 K가 광주가 호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경남, 호남, 충청이 손을 잡는 것이다. 이것을 신 PK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때 호남과 충청은 써먹고 버리겠죠. YS 퀴즈니까. 그러면 대구, 경북, 그 TK는 어떻게 되느냐? 요즘 그렇지 않아도 나오고 있죠. 국민의힘 안에서도 대구, 경북은 사라져야 한다. 대구, 경북이 주축인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TK는 완전히 죽이는 것으로. 그러면 이 TK가 국민의힘을 지키면서 싸우는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대구 경북이 민주화 세력 YS 키즈 밑으로 기어들면서 우리도 YS 키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김무성의 경우는 어떤가? 김무성은 진심으로 변혁 세력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마포 포럼이라는 것이 있죠. 이 마포 포럼에 걸어놓은 간판이 더 좋은 세상입니다. 문재인 민주당과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김무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 YS 키즈, 민주화 세력의 끝나야 될 민주화 30년을 연명하고자 하는 이들은 우리나라의 중심을 부산, 경남으로 옮기는데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보궐선거 때도 보았을 것이고 지금도 이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유승민 씨가 어떤가? 그는 현재 카페를 하고 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도된 바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우리 헌법에 나오는 자유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지 말자. 우리도 문재인 민주당처럼 공정을, 평등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먼저 말하자. 이렇게 대중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너무 강조하지 말자는 말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그런 적군의 노릇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야 하겠죠. 이렇게 보면 김무성 씨를 비롯해서 유승민, 그리고 이 YS 키즈들이 하는 것은 문재인 민주당과 동일하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현재 이 개헌을 하겠다.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하고 공조를 하겠다 하는 이런 움직임들, 그것을 보면서 3당 합당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당시를 본다면 김영삼은 내각제를 반대했습니다. 여당이었던 노태우는 내각제를 찬성했죠. 그래서 결국은 내각제가 안 됐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그때는 87년 개헌을 하고 바로 그 직후에 또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도 합니다. 지금은 어떤가? 문재인 민주당 쪽에서는 내각제에 찬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타난 바로 그렇죠. 대통령 중임제 쪽입니다. 그러나 개헌은 하겠다. 그렇습니다. 야당의 민주화 세력, YS 키즈 쪽에서는 내각제를 찬성합니다. 그리고 개헌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헌을 하겠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죠. 여기에서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려고 하는가? 사실은 적앞에 백기를 드는 것이고 총선 때 그랬고 이제 대선을 앞에다 놓고 또 갖다 바치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가? YS 키즈로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족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화 세력인 YS 키즈라는 이 정치 대중들, 정치 세력들이 지켜야 할 국가적 가치가 없는 자들이고 지켜야 할 신조가 없는 자들이어서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이렇죠. 헌법을 개정한다 하는 것은 어렵게 해야 한다.
자주 하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을 밖에 내보내서 많은 사람이 만지고 돌려보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러면 깨어지고 망가지고 그렇게 될 테니까. 이것이 정상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민주화 세력, YS 키즈는 어떤가? 가만히 두고 보면 좌우가 따로 없습니다. 이들은 개헌을 자주 할 수 없게 하면 악이다 이런 주장을 하죠. 개헌은 자주 해야 한다. 원포인트 개헌 그거 해야 한다. 그리고 보면 노무현 또 뭐 그 다음에 원포인트 개헌 들고 나온 사람들은 다 YS 키즈 맞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계에서 키워준 것이 바로 김영삼 씨다. 그렇게 그것이 사실로 되어 있죠. YS 키즈에게는 어떻게 보면 좌우 이념이라는 것이 없다. 이익만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결국은 지역을 위주로 한 그런 어떤 부족 정신이 있다. 원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정치판이 결국은 이러한 YS 키즈가 두 개의 파로 나뉘어서 대립을 해왔기 때문에 좌우 통합이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그들은 민주화 세력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들은 좌우할 것 없이 모두 대한민국 헌정사를 부정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헌법을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한다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럴 겁니다. 요렇게 바꿨을 때 편리하면 요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꿨을 때 편리하면 저렇게 바꾸겠다는 소리냐? 그러면 그것이 헌법을 그렇게 편리하게 바꾼다면 너희들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독재하겠다는 뜻이냐? 이렇게 물어야 하겠죠. 그런데 사실 이 YS 키즈, 그 이름 키즈가 애들, 아이들 아닙니까? 그냥 아이들 머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들이 그런 어떤 큼직한 구상을 하고 그렇게 기획을 하고 할 그 정도의 어떤 큰 목표도 없고 머리도 없고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안의 중대성도 모른다. 이런 겁니다. 그냥 내가 이기고 싶어. 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싶어.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니까 내가 더 오래 하고 싶어. 이런 식이다. 아니면 무슨 누구를 따른다 해서 무슨 파라는 것이 있죠. 무슨 파. 무슨 뭐 친 누구 성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우리 편이 이기면 좋아 하는 그런 식의 어떤 팬클럽 이런 식이다. 그래서 이 민주화 세력 중에 좌파가 이겼으면 좋겠다. 민주화 세력 중에 우파가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고 국민이 그들에게 입법행정, 사법행정, 집행행정을 맡겨놓고 있다. 시한폭탄이다. 전부 배신자들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상대적으로 문재인 씨는 조금 큰 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문재인 씨는 YS 키즈라기보다는 새로운 세력입니다. 일종의 새로운 정치적 이념을 따르는 교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YS 키즈들의 행태가 어떤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쉽게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YS 키즈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씨 보궐임기 경우도 그렇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보궐임기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당시 2017년 보궐대통령 선거 때 나온 후보들이 전부 내가 당선된다면 5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죠. 그리고 선거일도 바꾸고. 그러면 홍준표 씨는 어떠냐? 그도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궐 임기에 대해서 문재인 씨에게 비판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당선되면 5년 하고 싶어서 찬성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해서는 배반자가 맞습니다. 현재 문재인 씨 퇴임일을 결정 못하고 있죠. 이게 5월 9일이냐 5월 10일이냐 답을 못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더 있다 가는 거, 하루 더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있다 가는 거 그게 그렇게 문제냐? 그러겠죠. 나는 여기에서 또 다른 지적을 하겠습니다. 만일 하루 차이가 난다면 2017년 5월 9일 또는 5월 10일에서 권한 없던 하루 동안 했던 모든 행정 집행이 무효, 그리고 그러한 집행을 한 것이 권한 남용이다. 권한 남용이 아니라 없는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서 유죄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YS 퀴즈 김무성 씨 어땠는가? 과거에 도장런 사건이라고 도장 들고 달아난 사건이 아주 유명하죠. 문제를 해결했어야지 도망을 쳐서 될 일입니까? 그게 바로 YS 퀴즈가 하는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달아나 버리는 것이죠. 황교안 씨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혹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할 삭발쇼, 단식쇼 했습니다. 보기에 가시밭길을 자청해서 가는 것 같이 보였죠. 그런데 체면만 구겼습니다. 어땠습니까? 갑자기 하다가 보니까 참 괴로웠던 모양이죠. 이상한 쇼를 하면서 들러리 세워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도망쳤습니다. YS 퀴즈 하는 짓이 그 정도다. 현재 민주화 30년, 30년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 민주화 세력들, YS 퀴즈라는 자들은 몽땅 퀴즈입니다. 애들입니다. 잔챙이고 삼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대선에서 키를 잡겠다고 지금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인들이 다 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국민은 이 애들 노는 것을 알아보고 있다. 그들은 믿지 않겠죠. 그런데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특정 이러한 인기인에게 따라다니는 팬클럽, 거기에 속하지 않은 국민은 이 시간에도 이 나라의 모든 생활이 영위가 되도록, 이 나라가 지탱이 되도록 하는 일들을 하느라고 바쁜 것이죠. 진짜 국민의 의사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상적인 정치인이 이번 대선에는 나와야 하겠다. 개인이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정치를 하려는 사람은 패기가 있든지 아니면 광기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나라를 생각했을 때 광기를 지닌 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기가 있는 자가 나와야 한다. 패기가 있는 자는 자기가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제대로 된 심부름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시기는 바로 그런 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과거 3당 합당을 했을 때 그 당시 박준병 사무총장이 있었죠. 박준병 장군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인물하고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돼서 그 김영삼 씨와의 관계, 그 관계는 참 애매하고 묘하면서도 끈끈한 그런 관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당 합당 때 그 합의서 이야기라든지 하는 것들을 그 1990년에 자신이 했던 이야기를 박준병 그 씨에게 직접 많이 들었습니다. 그 관계는 좋았다. 그것처럼 김무성 씨와 정세균 씨 아니면은 문재인 민주당 이쪽도 그렇게 잘 지낼 수 있을 것인가? 서로 돕는 관계로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